대감 어르신, 절대 낙인 찍지 마십시오. 제가 엿들은 것이 있습니다. 가문의 운명이 걸린 재산 문서에 낙인을 찍으려던 그 순간 천한 하녀 연화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중헌 대감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지요. 하녀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그때 연화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과 대감의 인생 모두를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요. 도대체 이 문서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아직 새벽달도 울지 않은 시각이었지요. 큰 고을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던 박씨 종가. 그 높은 담장 안으로 가난한 하녀 하나가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하녀의 이름은 연화라 했습니다. 나이는 27. 병든 조모 하나를 모시며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처지였지요. 새벽이면 종가 마루를 쓸고 해가 기울면 주막 귓간에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손등엔 갈라진 상처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얼굴엔 늘 피곤이 서려 있었지요. 그러나 연화는 아침마다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것이 이 아이가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었지요. 그날따라 연화는 사랑채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랑채라 함은 박씨 종가의 큰어른이신 박중헌 대감이 거처하시는 곳. 하녀들 사이에선 눈도 마주치지 말라는 말이 돌 정도로 범접하기 어려운 곳이었지요. 연화는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걸음을 멈췄지요. 사랑채 안 박중헌 대감이 누워 있었습니다. 허나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부자리에 반드시 누운 것이 아니라 찬 마루 위에 외투 하나 걸친 채 쓰러지듯 잠들어 있었지요. 화로의 불은 꺼진 지 오래였고 발치엔 밤새 덮었을 법한 호치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문지방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저 어른이 밤새 이렇게 계셨단 말인가. 이 큰 집안의 어른이 홀로 이 차가운 마루에서.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떨어진 호치불을 주워 대감의 어깨부터 발끝까지 조심스레 덮어드렸습니다. 차갑게 식은 숭늉 대신 허리춤에서 작은 주전자를 꺼냈지요. 늘 조모를 위해 다려다니던 둥글레 차였습니다.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 상 위에 올려놓고 연화는 한 장 쪽지를 썼습니다. 대감 어른, 새벽 한기에 냉기 드시면 탈이 나십니다. 따뜻한 차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연화는 다시 한번 대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깊이 잠든 듯한 주름진 얼굴. 문득 조모의 얼굴이 겹쳐 보였지요. 연화는 소리 없이 물러났습니다. 허나 박중헌 대감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새벽 대감은 밤새 속이 뒤틀려 한숨도 모지르고 있었지요. 조카 개손이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재산 문서를 들이밀며 낙인을 재촉하던 것이 마음에 걸려 뒤척이다 그대로 마루에 쓰러졌던 것입니다. 대감은 눈을 감은 채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호치불이 어깨 위로 덮이는 온기, 따뜻한 차 향기, 그리고 작은 쪽지가 상 위에 놓이는 소리. 대감은 눈을 살짝 떴습니다. 물러나는 하녀의 뒷모습이 보였지요. 때 묻은 치마, 거친 손, 야윈 어깨. 한 번도 제대로 얼굴을 본 적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온기만큼은 오래도록 대감의 가슴에 남았지요. 연화는 사랑채를 나서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넘겼다. 이 작은 배려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요. 이 작은 손길 하나가 훗날 한 가문을 살리고 한 욕심을 무너뜨리 주르려. 연화는 사랑채를 나와 별당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별당은 박중헌 대감의 조카 박계손 도련님이 거처하는 곳이었지요. 종가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계손 도련님은 딸 하나를 끔찍이 아꼈다는 것. 별당 책상 위에는 늘 딸의 초상화가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달력에는 딱 2 날짜에만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련님 본인의 생신, 다른 하나는 소연이 생일이라 적힌 날이었지요. 소연, 그것이 도련님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연화는 빗자루를 들고 별당 툇마루를 쓸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 별당은 고요해야 마땅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별당 뒤편 회랑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시각에 누가 저기 있단 말인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회랑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지요. 그곳에 박계손 도련님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낯선 사내가 허리를 굽히고 서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도 그 사내의 옷차림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장사치 같기도 하고 아전 같기도 했지요. 연화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계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산 이전 문서는 다 준비됐느냐? 낯선 사내가 대답했지요. 예, 도련님. 낙인만 받으시면 됩니다. 박계손이 낮게 웃었습니다. 큰데 거른 눈과 귀는 내가 다 막았다. 늙은이가 뭘 알겠느냐. 며칠 전부터 치매 기운이 있다고 소문도 퍼뜨려놨고 연화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아까 사랑채에서 뵌 그 대감 어른이? 그분이 치매라고? 박계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낙인 받으면 바로 인자를 보내라. 내 딸 소연이 공부할 돈이 끊기면 너희들 목숨도 끊기는 줄 알아. 낯선 사내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계손이 한 발 다가서며 말했지요. 일 끝나면 나는 딸을 데리고 먼 곳으로 떠난다. 이 가문에 미련 없다. 연화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큰데 어른을 치매 환자로 몰고 재산을 빼돌리고 도망치겠다는 것. 연화는 세상 물정의 어두운 하녀였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허나 세상 일이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는 법이지요. 연화가 그날 들은 것은 차라리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말이었습니다. 밀담이 끝났습니다. 낯선 사내가 담장 너머로 사라졌고 박계손은 회랑을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무언가가 들려 있었지요. 검은 비단 주머니. 박계손은 주위를 살피더니 주머니를 손에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회랑 모서리 화분 뒤에 그것을 내던졌지요. 증거는 남기지 않는다.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별당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지요. 박계손의 발자국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야 연화는 조심스레 화분 뒤로 다가갔습니다. 거기에 검은 비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요.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입구가 특이한 매듭으로 묶여 있었고 매듭 위에 붉은 복납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위에 작은 도장 자국. 연화는 주머니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도 없었지요. 다만 안에 무언가 서찰 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 만져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연화는 직감했습니다.
연화는 주머니를 품에 넣을까 망설였습니다. 만약 들키면 도둑으로 몰릴 것이었습니다. 하녀 따위가 도련님의 물건을 훔쳤다고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지요. 허나 이대로 두면 저 밖에손 도련님이 대감 어른을 치매 환자로 몰아쫓아내고 가문의 재산을 몽땅 가져가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아까 새벽 차가운 마루에 홀로 누워 계시던 그 노인, 그 쓸쓸한 뒷모습이 떠올랐지요.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머니를 청소용 헌삼배에 겹겹이 감쌌습니다. 아무도 손대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럽고 냄새 나는 천. 그것으로 싸서 청소 도구 광 맨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연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얼굴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종가의 하인들이 오가기 시작했고 연화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무도 연화를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투명인간 같은 하녀. 그러나 그 하녀의 품속에는 한 가문의 운명을 뒤집을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 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나 어떻게, 나 같은 하녀가 어떻게 대감 어른을 뵐 수 있단 말인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 이 증거만은 지켜야 한다. 연화는 다시 빗자루를 쥐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부엌일을 거들었지요. 허나 속으로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청소 도구광 맨 밑바닥에 숨겨둔 검은 비단 주머니. 그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밖에손 도련님이 연화의 멱살을 잡고 내년이 훔쳤지 소리치는 꿈. 대감 어른이 쫓겨나 거리에서 구걸하는 꿈. 조모가 홀로 남겨져 굶어 죽는 꿈. 연화는 매일 새벽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에 젖은 채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종가 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지요. 하인들이 대청마루를 닦고 자리를 깔고 상을 차렸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일하던 늙은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늙은 하녀가 대답했지요. 몰랐느냐? 오늘 문중 대회합이 열린다. 박씨 일가 어른들이 다 모이신단다. 문중 대회합.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밖에손 도련님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지요. 낙인만 받으면 끝이다. 오늘이구나. 오늘 밖에손 도련님이 대감 어른의 낙인을 받아낼 작정이구나. 연화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오전이 되자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박씨, 종가, 대청마루, 10여 명의 어른들이 좌정했지요. 모두 수염이 희끗희끗하고 도포 자락이 반듯한 양반들이었습니다. 상좌에는 박중원 대감이 앉아 계셨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멀리서 훔쳐보았지요. 대감의 얼굴이 며칠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어딘지 피곤한 기색이었지요. 대감 옆에는 밖에손 도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련님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지요. 연화는 그 표정을 보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상 위에는 문서 두루마리와 먹물, 그리고 박중원 대감의 인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는 다과상 시중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연화의 구역이 아니었지요. 허나 마침 다과상을 나르던 하녀가 체해서 드러눕는 바람에 연화가 대신 불려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떡과 약과를 담은 상을 들고 대청밖 툇마루에 섰습니다. 하녀 신분으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요. 안에서 부르면 상을 들고 들어가 내려놓고 바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연화는 툇마루에 서서 대청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중원 대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박계손 도련님의 모습도, 박계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문서는 가문의 재산을 정리하여 후대에 넘기기 위한 것입니다. 큰댁 어른께서 낙인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물었지요. 갑자기 웬 재산 정리인가?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인가? 박계손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다만 큰댁 어른께서 요즘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어 만일을 대비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입니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 연화는 그 말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게 며칠 전에 들었던 그 수작이구나. 대감 어른을 늙고 병든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 박계손이 박중원 대감에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에 낙인만 찍어 주십시오. 박중원 대감은 문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요. 연화는 숨을 죽였습니다. 찍으시면 안 됩니다. 대감 어른, 저 문서에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연화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하녀 따위가 문중 대회 앞에서 입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청 안으로 국상을 든 어린 하인이 들어왔습니다. 탕국이 담긴 무거운 상, 하인의 걸음이 비틀거렸지요. 그리고 철퍼덕, 하인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상좌 쪽으로 쏟아졌지요. 박중원 대감의 도포 자락과 버선이 흠뻑 젖었습니다. 대청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이놈의 자식이. 문중 어른들이 벌떡 일어났고 박계손 도련님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 내가 정신이 있는 게냐 없는 게냐. 박계손이 어린 하인에게 고통을 쳤지요. 하인은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찌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박중원 대감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 괜찮다고 말했지만 도포 자락은 이미 국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연화에게 남은 시간은 숨 한 번 쉴 사이뿐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가문은 끝장이었지요.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툇마루에 놓아둔 다과상을 옆으로 밀치고 대청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에는 마른 수건과 대야,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일제히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저녀는 뭐냐? 하녀가 감히 대청에 들어오다니. 수군거림이 들렸지요. 연화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닥에 엎드린 어린 하인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다. 일어나거라. 그리고는 박중원 대감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송구합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젖은 도포 자락과 버선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박계손이 연화를 끌어내려 했습니다. 이년아, 내가 뭔데 감히. 그러나 박중원 대감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됐다. 저 아이가 마저 닦게 두어라. 박계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를 노려보는 눈빛은 칼날 같았지요. 연화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손은 도포 자락을 닦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말씀드려야 한다. 연화는 대감의 버선을 닦으며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대감의 눈과 마주쳤지요. 순간 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 새벽에 나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남겨둔 아이. 그 아이가 이 아이구나. 대감은 연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연화도 대감이 자신을 알아본 것을 느꼈지요. 연화는 버선을 닦는 척하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웅성거림 속에서 오직 대감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 어르신. 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절대 낙인 찍지 마십시오. 대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화는 계속 속삭였습니다. 도련님이 밤중에 별당 회랑에서 밀담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대감의 숨결이 거칠어졌지요. 가문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대감 어르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쫓아낼 작정입니다.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 끝나면 따님을 데리고 먼 곳으로 떠나겠다 했습니다. 이 가문에 미련 없다고 연화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도련님이 버린 밀서 뭉치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중헌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느꼈던 것들이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개손이가 갑자기 재산 문서를 들이밀며 낙인을 재촉했던 것,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며 문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 문중 어른들 사이에서 큰댁 어른이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한다더라는 소문이 돌았던 것, 모든 것이 개손이의 짓이었구나. 대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도포 자락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지요. 송구합니다. 대감 어르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연화는 공손히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수건과 대야를 들고 대청 밖으로 물러났지요. 밖에 손이 연화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전현, 뭔가 이상하다. 대감 어른 귀에 뭘 속삭인 것 같은데, 그러나 확신할 수 없었지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으니까요. 대청 안이 다시 정돈되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자리에 앉고 밖에 손이 다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낙인을 찍으시지요. 박중헌 대감은 인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요. 밖에 손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습니다. 대감의 손이 문서 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인장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밖에 손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어서 찍으시지요. 대감은 천천히 인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밖에 손을 차갑게 올려다보았지요. 갑자기 어지럽구나. 밖에 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안 보인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예, 어르신, 그러시면. 밖에 손이 다급하게 나섰지만 대감은 손을 저었습니다. 낙인은 며칠 뒤에 찍겠다. 서두를 일이 아니지 않느냐. 대감은 지팡이를 짚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렸지요.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지? 어르신이 정말 기력이 쇠하신 게 아닌가. 밖에 손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문중 어른들 앞에서 내색할 수 없었지요. 박중헌 대감이 대청을 나섰습니다. 연화는 툇마루 그늘에 서서 대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감이 연화 앞을 지나쳤지요. 스치는 순간 대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한마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해냈다. 일단은 막았다. 연화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지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대청 안에서 밖에 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요. 연화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이 칼날 같았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아이도 알고 있었지요.
박계손 도련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10중 8구 자신일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빗자루를 쥐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연화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지요. 그날 밤, 박계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별당 안을 서성이며 이를 갈았지요. 완벽하게 준비한 계획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 앞에서 낙인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틀어졌습니다. 대감 어른이 갑자기 손을 멈추다니. 그 눈빛, 분명히 무언가를 눈치챈 눈빛이었습니다. 박계손은 창호지를 노려보았습니다. 누가 불었지? 분명히 누군가 대감 어른 귀에 무언가를 속삭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뀔 리가 없었지요. 박계손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국상이 쏟아졌을 때 그 하녀, 회색 치마를 입은 그 하녀가 대감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도포 자락을 닦았던 장면. 그때 그년이 뭔가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박계손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 하녀,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최근에 어디선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떠올랐지요. 며칠 전 새벽, 별당 회랑에서 밀담을 나눈 뒤 봉인 주머니를 버렸던 그때, 회랑 근처에서 빗자루 소리가 났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하녀 따위가 무슨 말을 알아듣겠느냐고. 허나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시각에 회랑 근처를 청소하던 하녀, 그리고 어제 대청에서 대감 어른에게 뭔가를 속삭인 하녀, 같은 년이었습니다. 박계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전년이다. 날이 밝자마자 박계손은 행랑채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제 대청에서 다과상 시중 들던 하녀를 데려오너라. 당장 하인이 급히 달려갔지요. 연화는 그 시각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도 뜬 눈으로 세웠지요. 대감 어른이 낙인을 미루신 것은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습니다. 증거는 아직 청소 도구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때 하인이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연화, 너 말이다. 도련님이 부르신다. 당장 따라와. 연화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연화는 박계손의 별당으로 끌려갔습니다. 별당 안에는 박계손이 상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험상궂은 하인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계손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내년이 연화냐?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도련님. 박계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연화 앞으로 다가왔지요. 어제 대청에서 대감 어른 도포 자락을 닦았지. 예. 그때 대감 어른 귀에 뭐라고 속삭였느냐. 연화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박계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내년이 뭔가 속삭이는 것을.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도련님. 제가 드린 말씀은 젖은 곳이 있으니 조심하시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박계손이 연화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나를 우습게 보느냐, 이년아. 연화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박계손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좋다.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다면 내 물건을 뒤져도 상관없겠지.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계손이 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전연의 짐을 모조리 가져와. 뒤주 밑까지 다 뒤져.
하인들이 행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연화는 별당에 갇힌 채 기다려야 했지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청소 도구광, 헌 삼배에 싸서 맨 밑바닥에 숨겨둔 봉인 주머니. 찾으면 끝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찾지 마십시오. 한참 뒤 하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연화의 낡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밖에 손이 눈짓하자 하인들이 보따리를 탁자 위에 쏟아부었습니다. 조모의 약봉지, 낡은 동전 지갑, 헌 버섯 몇 켤레, 작은 손거울, 연화의 초라한 살림살이가 탁자 위로 흩어졌습니다. 밖에 손이 하나하나 뒤적였습니다. 주머니, 검은 비단 주머니, 그것만 찾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봉인 주머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청소 도구광은 뒤졌느냐? 하인이 대답했지요. 예, 도련님. 광안도 모조리 뒤졌습니다. 빗자루, 대야, 걸레, 삼배 조각들밖에 없었습니다. 삼배 조각. 밖에 손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삼배 따위를 누가 들춰보겠습니까? 하인들도 손대기 싫어 대충 치웠을 것이었지요. 연화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더러운 삼배 뭉치 속에 봉인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밖에 손은 분노했습니다. 물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았지요. 밖에 손은 연화를 노려보았습니다. 좋다. 내 짐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다.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 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허나 내년이 대감 어른에게 이상한 말을 속삭인 것은 분명하다. 주인에게 불경한 하녀는 이 집안에 둘 수 없다. 연화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손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내년은 쫓겨난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연화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하녀 따위가 도련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연화는 행랑채로 돌아가 보따리를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허나 연화는 보따리를 싸는 척하며 청소 도구 광으로 갔습니다. 맨 밑바닥에 있던 더러운 삼배 뭉치.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냄새가 났지요. 더럽고 퀴퀴한 냄새. 연화는 그 삼배 뭉치를 보따리 맨 밑바닥에 쑤셔 넣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고 도적 누명까지 쓰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지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연화는 종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보따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지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연화는 조모가 있는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조모, 이제 어떻게 약값을 마련하지? 청소 일도 잃고 주막 일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앞을 바라보았지요. 증거가 있습니다. 대감 어른께 전해드리면 됩니다. 허나 어떻게? 이제 종가의 발도 들여놓을 수 없는 신세인데. 연화는 답을 찾지 못한 채 걸었습니다. 그 시각, 밖에 손은 별당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종가 대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지요. 밖에 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전현, 찜찜했습니다. 물증은 못 찾았지만 전현이 뭔가 알고 있다는 확신은
변하지 않았지요. 박계소는 옆에 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전연을 놓지 마라. 어디 사는지, 가족이 있는지 모조리 알아와. 하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도련님. 박계소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을 것이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들 시중을 들었지요. 손가락은 물집으로 가득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조모의 약값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모는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지요. 기침이 심해졌고 밥을 거의 넘기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밤마다 조모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할머니.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조모는 연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고생이 많구나. 조모는 아직도 연화를 어릴 적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치매 기운이 있어 가끔 연화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했지요. 연화는 조모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그러나 연화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계손의 하인들이 며칠째 연화의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연화가 어디 사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박계손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기초 생활을 겨우 하는 처지, 치매 걸린 늙은 조모, 다른 가족은 없음. 박계손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치매 노인이라 판단력도 없겠군. 그는 하인에게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을 준비시켜라. 내일 그 집으로 간다. 연화는 그날 밤도 주막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자정이 넘어 있었지요. 조모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조모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어나야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증거, 봉인 주머니,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조모의 옛 예단함 속에, 낡은 금반지와 빛 바랜 사진들 사이에 아무도 그곳을 열어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 어른께 어떻게든 전해드려야 한다. 허나 방법을 모르겠다. 막막함 속에서 연화는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연화는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대문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지요. 웅성거리는 소리, 그리고 발자국 소리. 연화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호지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지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 덩치 큰 사내 4~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박계손 도련님이 서 있었습니다.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계손이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그 뒤로 덩치 큰 사내 4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연화는 방문 앞에 서서 길을 막았습니다. 도련님, 이 시각에 웬일이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지요. 박계손은 연화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웬일이냐고. 내년이 모를 줄 알았느냐. 박계손이 손짓하자 사내 둘이 연화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연화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지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놓으십시오. 박계손은 연화를 무시하고 방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안에 늙은이가 있지. 박계손이 말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할머니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발. 박계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박계손이 사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사내 둘이 방문 앞으로 다가갔지요. 연화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할머니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방 안에서 조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느냐? 사내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조모가 이불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겁에 질린 눈으로 낯선 사내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조모가 벌벌 떨었습니다. 연화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발, 할머니는 늙고 병든 분입니다. 제발 그냥 두십시오. 밖에 손이 천천히 연화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냥 두라고? 밖에 손이 연화의 턱을 잡아 올렸습니다. 내 물건을 내놓으면 그냥 두지. 연화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물건 말씀이십니까? 밖에 손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검은 비단 주머니. 내년이 가져간 거 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밖에 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다. 끝까지 그러겠다 이거지. 밖에 손이 방 안을 가리켰습니다. 저 늙은이 치매가 있다며?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밖에 손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은 제 정신으로 살 수가 없지. 누군가 돌봐줘야 해. 밖에 손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 저 늙은이를 데려가겠다. 아주 먼 곳으로. 내년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연화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럴 수는. 밖에 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 하나 사라진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느냐.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관가에 고한들 찾아줄 리가 있나. 밖에 손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연화의 귀에 대고 나지기 말했지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 물건을 가져와라. 종가 뒷문으로. 혼자서. 연화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순히 가져오면 저 늙은이는 건드리지 않겠다. 허나 만약. 밖에 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딴 짓을 하면 대감 어른에게 고하거나 관가로 달려가거나 그 순간 저 늙은이는 영영 사라진다. 다시는 못 만나게 될 거다.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사내들이 붙잡고 있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것이었지요. 알겠느냐? 연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밖에 손이 돌아섰습니다. 해가 지기 전이다. 잊지 마라. 밖에 손과 사내들이 떠났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는 그제야 풀려났습니다.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조모가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연화가 조모를 안았습니다. 조모는 연화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탓이었지요. 너 누구냐? 나를 왜 괴롭히는 거냐? 조모가 연화를 밀어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지요. 연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연화예요. 할머니 손녀. 조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모르겠다. 무섭다. 무서워. 연화는 조모를 달래어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이마를 쓰다듬고 손을 잡아주었지요.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다 갔어요. 무서운 사람들 다 갔어요. 조모는 한참을 떨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연화는 조모의 주름진 손을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손이 나를 길러주셨다. 부모 없이 자란 나를 이 손이 먹여 살렸다. 이 손이 내 머리를 빗겨주고 밥을 떠먹여주고 겨울밤 이불을 덮어주셨다. 연화는 조모의 손등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미안해요, 할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괜히 나섰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듯 했습니다. 손에 쥔 밀서 하나가
천근처럼 무거웠지요. 연화는 장롱 앞에 섰습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둔 조모의 예단함. 그 안에 봉인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예단함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지요. 낡은 금반지, 빛바랜 옛 편지들, 그리고 검은 비단 주머니. 연화는 주머니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것을 주면 할머니는 안전할 수 있다. 허나 이것을 주면 대감 어른은 끝장이다. 가문의 재산을 빼앗기고 치매 환자로 몰려 쫓겨나시게 된다. 그리고 밖에서는 아무 벌도 받지 않는다. 연화는 주머니를 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 어른, 그 새벽 차가운 마루에 홀로 누워 계시던 그 쓸쓸한 뒷모습. 나에게 고맙다고 하셨던 그 한마디. 연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감 어른, 저는 할머니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연화는 봉인 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종가 뒷문으로 가야 했습니다. 연화는 집을 나섰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골목을 걸었지요.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핏빛으로 물들였지요. 연화는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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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으로 계속 사죄했습니다. 대감 어른께,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가마 하나가 연화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밖에 손이 보낸 사람들인가? 혹시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가? 연화는 봉인 주머니를 품속 깊이 감추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내린 사람은 지팡이를 짚은 박중원 대감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 어르신. 박중원 대감이 연화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평소에 위험 있는 도포 대신 낡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지요. 갓도 쓰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으려 일부러 허름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대감이 연화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다 들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대감 어르신,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박중원 대감이 연화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내가 사람을 풀어 내 집 근처를 살피게 했었다. 오늘 새벽 개손이가 내 집에 들이닥친 것도 다 보고 들었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었다. 연화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감 어르신, 죄송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잃을 수가. 대감이 연화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대감이 연화를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걱정 말거라.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밖에 손 도련님이 할머니를. 대감이 손을 들어 연화의 말을 막았습니다. 이미 손을 썼다. 내 조모는 지금 이 순간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 연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대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자들을 보내 내 조모를 모셔왔다. 지금쯤 우리 별장에 도착했을 게다. 의원도 불러두었고 시중들 사람도 배치해 두었다. 연화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조모는 이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곳에 있다. 개손이가 아무리 날뛰어도 소용없어. 연화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지요. 대감 어르신, 이 은혜를 어떻게. 대감이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혜라니, 내가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연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그 새벽,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내게 이불을 덮어주고 따뜻한 차를 남겨두었지. 그 작은 손길이 이 늙은이 마음을 녹였다. 허나 은혜는 씨앗과 같아서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우는 법이지요. 대감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 새벽 내게 베푼 작은 은혜가 오늘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은혜는 잊히지 않는 법이야. 연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감당하기 너무 무거웠던 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끌어안았던 두려움, 할머니를 잃을까봐 잠 못 이루던 밤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화는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대감은 아무 말 없이 연화의 등을 토닥여 주었지요.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연화가 겨우 울음을 그쳤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 밀서 아직 가지고 있느냐? 연화는 품속에서 봉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감이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을 내려다보았지요. 붉은 복랍, 그 위에 찍힌 도장 자국. 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개손이 놈. 대감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내 아비 죽고 친자식처럼 거뒀거늘. 이것이 내 보답이더냐. 대감이 주머니를 품에 넣었습니다.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문중 대회합이 다시 열린다. 개손이 놈이 소집했지. 나를 끌어내리려는 수작이야. 연화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이 마지막 싸움이다. 내가 함께 해주겠느냐. 연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예,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대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다. 그럼 오늘 밤은 내 별장에서 쉬거라. 네, 조모 곁에서. 연화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 어르신. 가마가 떠났습니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는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봉인 주머니는 이제 대감 어르신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시각, 밖에서는 종가 뒷문 앞에서 연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지요. 연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인연이, 감히, 밖에손이 하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년의 집으로 가라. 그 늙은 할망구를 데려와. 하인들이 달려갔습니다. 허나 얼마 뒤 빈손으로 돌아왔지요. 도련님, 그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늙은이도 하녀도. 밖에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누군가가 먼저 손을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밖에손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감 어른. 다음 날 아침, 박씨 종가 대청마루에 문중 어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았지요. 20여 명의 어른들이 좌정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밖에손이 긴급히 회합을 소집했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큰댁 어른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이야기도.
상좌에는 박계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중원 대감의 자리는 비어 있었지요. 박계손이 일부러 배제한 것이었습니다. 박계손이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차마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지요. 큰댁 어른의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계손이 품에서 두루마리 2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진단서입니다. 큰댁 어른께서 치매 증세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를 펼쳐 보였지요. 그리고 이것은 하인들의 진술서입니다. 큰댁 어른께서 비틀거리며 쓰러지시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합니다. 문중 어른들 사이에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박계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분께 가문의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박계손이 눈물을 훔친 척했습니다. 저도 피부치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허나 가문을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박계손이 문서를 꺼내 상위에 놓았습니다. 큰댁 어른을 종주 자리에서 물러나시게 하고 재산 관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문중 어른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계손이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결의하시지요. 바로 그 순간 쾅! 대청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지요. 지팡이를 짚은 박중원 대감이 서 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눈빛은 형형했지요. 치매 환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계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어찌 여기? 박중원 대감이 천천히 대청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대감이 박계손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박계손이 입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쳐버린 건 내 욕심이다, 이놈아. 대감 뒤로 누군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젊은 여인, 연화였습니다. 더 이상 때 묻은 하녀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손에 검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행랑의 하녀 아니더냐? 연화가 대청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공손히 절을 올린 뒤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녀는 이 댁에서 마루를 쓸던 하녀 연화라 합니다. 잠시 멈추고 박계손을 똑바로 쳐다보았지요. 진짜 도적은 따로 있습니다. 연화가 손가락으로 박계손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도련님입니다. 대청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계손이 벌떡 일어났지요. 인연이 감히 끌어내라. 호위 무사들이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박중원 대감이 손을 들어 막았지요. 손대지 마라. 저 아이 말을 끝까지 들어라. 무사들이 멈췄습니다. 박계손은 이를 악물었지만 대감 앞에서 더 이상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연화가 손에 든 검은 비단 주머니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도련님이 증거를 없애려 직접 버리신 밀서 뭉치입니다.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주머니에 집중되었지요. 이 안에 도련님이 가문 재산을 빼돌리려 한 모든 흔적이 담겨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연화가 주머니에 매듭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밀서 3장을 꺼냈지요. 박계손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이다. 문중 어른들이 박계손을 쳐다보았습니다. 박계손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것입니다. 저는 저런 밀서를 쓴 적이 없습니다. 드디어 어둠 속에 숨었던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밀서를 박중원 대감에게 건넸습니다. 대감 어르신, 직접 읽어 주십시오. 대감이 밀서를 받아 들고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밀서. 재산 이전 문서 준비 완료. 늙은이 낙인만 받으면 끝이다. 내 몫은 즉시 보내라. 문중 어른들이 술렁였습니다. 박계손이 소리쳤지요. 조작입니다. 저는 저런 글을 쓴 적 없습니다. 두 번째 밀서. 치매 진단서는 돈 먹인 의원에게 받아냈다. 하인들 입도 막았으니 걱정 마라.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저런 파렴치한 놈이. 박계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믿지 마십시오.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수작입니다. 세 번째 밀서. 대감이 천천히 읽었습니다. 일 끝나면 나는 딸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난다. 소연이 뒷바라지할 돈은 넉넉히 챙겨라. 이 가문에 미련 없다. 대감이 밀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청안이 조용해졌지요. 문중 어른 한 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계손아. 박계손이 그 어른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른이 물었지요. 소연이라 함은 내 딸 이름이 아니더냐. 박계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른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 딸 이름을 모르는 자가 어찌 저 밀서에 내 딸 이름을 적어 넣을 수 있겠느냐. 박계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다른 어른이 밀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았지요. 이 필체. 어른이 박계손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내 글씨다. 내가 내 글씨를 모를 줄 알았느냐. 또 다른 어른이 밀서 끝에 찍힌 인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인장도 내 것이 틀림없다. 박계손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계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신음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놈, 가문을 팔아먹으려 했단 말이냐? 박중원 대감이 지팡이로 마루를 쾅 내리쳤습니다. 계손아. 박계손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감이 말했습니다. 내 아비가 일찍 죽었을 때 내가 너를 친자식처럼 거뒀다. 가문의 미래를 내게 맡기려 했거늘.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이것이 내 보답이더냐. 박계손이 울부짖었습니다. 다 제 딸 때문입니다. 대청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계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제 딸에게 좋은 것 해주고 싶었습니다. 굶기지 않고 헐벗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연화가 박계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계손을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했지요. 도련님. 박계손이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따님도 아비가 훔친 재물로 호강하고 싶지 않으셨을 겁니다. 박계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연화가 이었습니다. 가난해도 떳떳한 아비를 원하셨을 겁니다. 박계손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욕심에 눈멀어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비참한 아비의 모습이었지요. 문중 어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계손을 종중에서 축출한다. 다른 어른들이 동의했지요. 재산권은 박중원 어른께 그대로 둔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포졸들이 들어와 박계손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계손이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박중원 대감이 연화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와 가문 모두 망했을 것이요. 대감이 연화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새벽에도 성실히 일하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을 지켰으며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소. 문중 어른들이 일제히 일어나 연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투명인간 취급받던 하녀가 가문의 은인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밖에 손이 끌려 나간 뒤 대청 안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서로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저런 놈이 가문을 말아먹을 뻔했구나. 큰댁 어른이 아니셨으면 어찌 될 뻔했소. 박중원 대감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카를 잃은 슬픔인지 배신당한 분노인지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욕심은 제 새끼도 삼키는 법이지요. 밖에 손이 진정 아꼈던 딸에게 결국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으니 문중 어른 대표가 박중원 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큰댁 어른,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요. 그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요. 문중 어른이 대감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자책하지 마시오. 어른께서는 최선을 다하셨소. 대감이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대청 한가운데 서 있었지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대감이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야.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대감 어르신. 대감이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일은 평생 잊지 않겠다. 문중 어른 대표가 나섰습니다. 큰댁 어른, 이 아이에게 어떻게 보답하실 작정이시오?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하녀가 아니오. 문중 어른들이 대감을 쳐다보았지요. 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를 내 문객으로 삼겠소. 내 곁에서 살피게 할 것이오.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시오. 마땅한 처사요. 연화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객이라 함은 하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우였지요. 먹고 자는 것은 물론 학문을 익힐 기회도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 어르신, 저는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대감이 연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격은 내가 증명했다. 더 이상 겸손해하지 마라. 대감이 문중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회합은 이만 마치겠소. 피로하시니 돌아가 쉬시오. 문중 어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화에게 지나가며 한마디씩 건넸지요. 대단한 아이로군. 용기가 있어. 앞날이 창창하겠구나. 연화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인정이었지요. 대청이 비었습니다. 대감과 연화 둘만 남았지요. 대감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연화야. 예, 어르신. 내 조모는 잘 계시더냐.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편히 계십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고 싶겠구나. 연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대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가거라. 조모를 뵙고 와라. 마음껏 울어도 좋다. 연화는 눈물을 훔치며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연화는 대감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가마가 필요 없었습니다. 뛰었지요. 숨이 차오르는 것도 모르고 뛰었습니다. 별장 문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이 맛있구나. 고맙다, 고맙다. 조모의 목소리였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조모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이불 위에 따뜻한 방 안에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지요. 조모가 연화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너. 연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조모가 나를 알아볼까? 혹시 또 모른다고 하면 어쩌지? 조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화야, 알아보았습니다. 조모가 연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연화는 조모에게 달려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조모를 끌어안았지요. 할머니, 할머니. 조모가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연화, 고생 많았다. 연화는 조모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지요. 무서웠던 날들, 외로웠던 밤들, 할머니를 잃을까 봐 떨었던 순간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한참 뒤, 연화가 겨우 눈물을 그쳤습니다. 조모가 연화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찌 이리 좋은 곳에 있는 게냐? 연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대감 어르신이 우리를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조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감이라니. 무슨 대감? 연화가 조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긴 이야기예요. 연화는 조모 곁에 앉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벽에 대감 어르신께 이불을 덮어드린 일, 밖에 손 도련님의 음모를 엿들은 일, 밀서를 숨기고 쫓겨나고 협박받은 일, 그리고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일. 조모는 연화의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연화가 그런 일을. 연화가 조모의 손을 쥐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할머니. 저녁 무렵 박중원 대감이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연화와 조모가 마당으로 나와 맞이했지요. 조모는 대감을 보자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 어르신, 이 늙은 것이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대감이 조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어르신, 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조카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조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 어르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대감이 조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걱정 마십시오. 제가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모는 또 눈물을 흘렸지요. 연화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대감이 연화에게 말했습니다. 연화야. 예, 어르신. 대감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내 조모는 이 별장에서 지내시게 될 것이다. 의원도 매일 오게 해 두었다.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곁에서 일하며 학문을 익히거라. 내가 원한다면 말이다. 연화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이 은혜를 어떻게? 대감이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은혜라 하지 마라. 내가 먼저 베푼 것이다. 그날 밤, 연화는 조모 곁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조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그 새벽 대감 어르신께 이불을 덮어드린 것,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요.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이었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할머니와 함께 떳떳하게.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피면 하늘이 그 집안을 살피는 법이지요. 새벽 한 귀퉁이에서 시작된 작은 은혜가 결국 한 가문을 살리고 두 사람을 가족으로 이어주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설화는 언제 들어도 참 묘한 매력이 있죠.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현대적으로 재구성해서 만든 창작물입니다. 대본 작성부터 사파 작업까지 모든 과정에 정성을 다하고 있거든요. 잊혀가는 우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